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현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3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배운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다.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로 일할 때였다. 스미스 경은 팔레스타인 공중전에서 용맹을 떨친 호주인 조종사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30일 만에 지구의 반바퀴를 비행하여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모험이었다. 호주 정부는 그에게 5만 달러의 상금을 주었고 영국 여왕은 그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대영 제국에서 가장 놀라운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를 위한 연회에 나도 참석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내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시작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의 출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순전히 나의 중요감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뭐라고요? 그게 셰익스피어 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주장하며 고집을 부렸다. 그때 내 왼쪽 옆자리에는 나의 오랜 친구인 프랭크 가몬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묻기로 했다. 그는 식탁 밑으로 내 다리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데일, 자네가 틀렸어. 저 신사분 말씀이 맞아.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가몬드에게 물었다. 프랭크, 그건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야. 자네도 잘 알잖아. 물론 잘 알지. 햄릿 제5막 제2장. 하지만 데일, 우리는 즐거운 연회에 초대되어 간 손님이었잖아. 그 사람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 증명된들 좋을 게 뭔가? 상대방의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그는 자네에게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자네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와 논쟁하려고 해? 어떤 경우든 모나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 그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 교훈만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채로 남아있다. 그 교훈은 천성적으로 토론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특히 필요한 것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해 형과 토론을 벌였다. 대학에서는 논리학과 토론법을 공부했고 토론 대회에도 참가했다. 지독하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상대방이 증거를 코앞에 들이대기 전까지는 절대로 후퇴하는 일이 없었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변론수를 가르치기도 했고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지만 그 방면에 책을 낼 계획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 나는 수많은 토론을 깊이 비판도 하고 참가도 하면서 토론의 효과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 결과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은 거의 예외 없이 쌍방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 해도 역시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논쟁에 이겨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결과는 무엇일까? 당신이야 기분 좋겠지만 상대방은 열등감을 느낄 것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당신의 승리에 몹시 분개할 것이다. 인간이란 억지로는 절대로 설득되지 못하는 법이다. 벤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교육한다고 한다. 논쟁하지 마라. 참다운 능력은 논쟁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다. 논쟁의 논자도 필요 없다. 사람의 마음이란 논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내 강좌에 참가한 패트릭 오헤어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지만 논쟁을 무척 좋아하는 아일랜드 사람이었다. 한때는 운전기사였고 지금은 트럭 세일즈맨인데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내 강좌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와 몇 마디 해보고 나는 그가 손님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알았다. 트럭을 사러 온 손님이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곧 화를 내며 대들었고 일단 논쟁이 붙으면 그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저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그의 입버릇이었고 그는 늘 본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트럭은 한 대도 팔지 못했다. 내가 패트릭에게 처음 가르친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입 다물고 토론을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내 교육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뉴욕의 화이트 자동차 회사의 인류 세일즈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요즘은 고객이 화이트 트럭이라고? 그건 글러먹었어. 거저 줘도 실수. 난 후지트 트럭을 살 거요. 라고 말해도 나는 절대로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지트 트럭 좋죠. 회사도 훌륭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모두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같은 주장을 계속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전 같았으면 벌써 열이 뻗쳐서 후지트 트럭의 결점을 들추어내면서 논쟁을 벌였겠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논쟁을 할수록 상대방은 후지트 트럭을 감싸면서 그쪽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로 그 트럭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도 내가 트럭을 한 대라도 팔았다는 게 신기해요. 나 같은 판매원한테 누가 차를 샀을까 싶다니까요. 나는 그동안 토론과 말다툼으로 인생을 낭비했어요. 이제는 입을 꽉 다물고 지내요. 그러니까 일도 잘 풀리고 아주 잘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따지고 반박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다. 상대방의 호감은 절대로 얻지 못할 테니까. 자, 생각해보자. 논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는 어렵다. 보스턴의 트랜스크립트지에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풍자시가 실린 적이 있다. 여기 윌리엄 제이, 영원히 잠들다. 평생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옳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잠들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당신이 옳지 않은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소득세 상담원으로 일하는 프레드릭 퍼슨즈는 $9,000짜리 항목 때문에 정부의 세무서 감사원과 1시간 동안이나 논쟁을 하고 있었다. 퍼슨즈는 그 $9,000는 사실상 떼인 돈이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세무서 감사원은 떼인 돈이든 아니든 그건 개인 사정이고 세금은 내야 한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 퍼슨즈는 그때의 이야기를 내 강좌에서 공개했다. 그 세무서 감사원은 냉정하고 거만하고 완고해서 내가 아무리 타당성 있는 이유와 사실을 열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쟁을 할수록 더 고집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논쟁을 그만두고 화제를 바꾸어 그를 칭찬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원님은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야 사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늘 처리하실 테니 말입니다. 나도 장사를 하면서 세법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당신이 실제 경험을 통하여 갖고 있는 산지식에 비하면 겨우 토막지식에 불과하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감사관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히 앉더니 자기 직업에 대해 쓸데없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발한 교묘한 탈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말씨도 점점 누그러지더니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고 2, 3일 안으로 회답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는 전화를 걸어 세금은 내가 신고한 대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감사원은 모든 인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중요감의 충족이었던 것이다. 퍼슨즈와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권위를 휘두르는 것으로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퍼슨즈가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자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자기 중요감이 충족되자 그는 순식간에 이해성 있고 친절한 인간으로 변했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사생활을 쓴 나폴레옹의 집사 콘스탄트는 황후인 조세핀과 자주 당구를 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의 당구 실력은 상당했지만 황후에게는 언제나 승리를 양보했다. 이것이 황후에게는 몹시 기뻤던 모양이다. 이 고백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우리도 고객이나 애인, 남편이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승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미움은 미움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링컨은 툭하면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는 청년 장교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논쟁 따위로 허비할 틈이 없는 법이야. 논쟁은 결국 불쾌감에 빠지거나 자존심을 잃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 나에게 반쯤의 정당성밖에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게. 내가 전적으로 옳은 경우라도 사소한 일에는 양보하게. 좁은 골목길에서 개를 만났을 때 개와 싸우다가 물리는 것보다는 개에게 길을 양보해주는 편이 현명하지 않겠나? 개를 죽인다 해도 물린 상처는 남을 테니까. 다음은 의견 차이가 있어도 논쟁을 벌이지 않는 방법에 대한 비츠 앤 피시스지 기사다. 1.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2. 자신을 변호하려는 자기 방어 본능을 경계하라. 3. 감정을 조절하라. 4.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5.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6. 상대방의 생각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하라. 7. 상대방이 보여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8.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라. 오페라 테너 가수인 얀 피어스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듣기로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함을 지르게 되면 대화는 없어지고 단지 싸움과 분노만 남게 되니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1.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2.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75% 정도 옳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떠할 것인가? 자기 생각이 55%까지 옳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월스트리트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55%에 이르는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는가? 표정, 눈짓, 억양, 몸짓 등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 해도 그것은 말로 상대를 꾸짖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상대방이 동의할까? 천만에.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방의 지성과 판단력, 긍지와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당연히 반격할 것이고 당신이 플라톤이나 칸트의 논리를 모두 동원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방의 의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손상된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그 까닭을 설명하지. 이런 식의 전제는 절대 금물이다. 이 말은 나는 너보다 현명하니까 내가 너를 깨우쳐 생각을 바꿔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당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싸우고 싶게 만드는 짓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장 호의적인 조건 속에서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무엇 때문에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스스로 자신의 손발을 묶는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고 재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간단하게 요약한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상대방이 있던 것을 우연히 떠올리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알렉산더 포프.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그저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갈릴레오. 남보다 영리해져라.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체스터필드 경. 나는 20년 전에 믿고 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거의 전부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것은 구구단 정도?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책을 읽고 나서는 구구단마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말한 것도 믿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의 나는 전과는 달리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내가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할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따위의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아니, 실제로 분명한 잘못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종종 그러니까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 속에는 마술적인 효력이 깃들어 있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서 말썽이 일어날 염려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상대방 역시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반성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이 뚜렷할 경우 그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뉴욕의 젊은 변호사 S씨는 미국 최고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 사건에는 거액의 돈과 아주 중요한 법률 문제가 걸려 있었다. 그가 변론을 하고 있는 도중에 판사가 끼어들었다. 회사법의 법정 기한은 6년이죠? S씨는 잠깐 판사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판사님, 회사법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 순간 법정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S씨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것을 고마워했을까요? 그렇지 않더군요. 나는 지금도 그 사건에 관한 나의 견해가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변론도 평소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학식 높고 저명한 판사의 잘못을 지적하여 창피를 주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선입관, 질투, 시기심, 공포심, 원망, 자만심 등으로 판단을 흐린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 종교, 하다못해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까지도 여간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거든 다음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 속에 나오는 글이다. 평소에 우리는 별다른 저항감 없이 자기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쉽게 바꾼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화를 내며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신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경솔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념을 바꾸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사소한 신념일지라도 한사코 집착하며 반대한다. 중요한 것은 신념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도전받은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나의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 낱말을 잘 생각해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식사, 나의 개,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 등 이 말 뒤에 어떤 낱말이 붙든 나의라는 낱말에는 강한 뜻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자기 것에 대해 그것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천문, 지리, 역사, 의학 등의 지식이든 누가 헐뜯으면 몹시 화를 낸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던 것 또한 언제까지나 그대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뒤흔들 만한 것이 나타나면 분개하면서 무슨 구실이든 찾아내어 그 신념을 지키려고 기를 쓴다. 결국 논쟁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기 위한 논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카을 로저스는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허락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하는 반응은 평가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옳다, 어리석다, 비정상적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 틀렸다, 좋다, 나쁘다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다. 어느 날 나는 집에 커튼을 달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청구서를 받고는 놀라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며칠 뒤에 우리 집에 온 친구가 새로 단 커튼을 보고 가격을 묻더니 깜짝 놀라 외쳤다. 뭐라고? 세상에, 이건 완전 바가지잖아. 그런데 바보처럼 그걸 다 줬다고? 사실 맞는 말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하지만 자기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은 별로 없는 법이다. 나 역시 기를 쓰고 변명했다. 싼 게 비지떡이고 좋은 물건은 결국 죗값을 하기 마련이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다음날 다른 친구가 와서 새로 단 커튼이 아주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도 이 커튼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했을 때 이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은 전날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다. 솔직히 이건 너무 비싸. 완전 바가지 쓴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찜찜하더라고. 주문하기 전에 가격을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정말 바보짓을 했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흔히 우리는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부드럽고 교묘하게 지적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가끔은 자기의 솔직함과 너그러움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과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길 권한다. 그 어떤 글보다도 매혹적인 그의 인생 이야기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절대로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미국 문학의 고전이다. 그는 따지기 좋아하는 나쁜 버릇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온화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혈기왕성하던 청년 시절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퀘이커 교도인 친구에게서 호된 설교를 들었다. 벤, 넌 틀렸어. 넌 너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뺨을 때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러니 아무도 네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네가 없는 편이 친구들에게는 훨씬 즐거운 거지. 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유식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바로 그래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거라고. 너와 얘기를 하면 불쾌해지거든. 그러니 네 지식은 현재의 그 보잘것없는 지식 이상으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겠지. 이처럼 심한 비난을 듣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친구의 말이 옳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는 그런 격렬한 비난을 듣고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당장 지금까지의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냉혹하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내 의견을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틀림없이 분명히 등의 단정적인 표현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뭐뭐 같습니다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하게 틀린 주장을 하고 있어도 당장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척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즐거워졌다. 내가 의견을 소극적으로 말하자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며 반대하는 사람도 적어졌다. 그리고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 역시 잘못을 쉽게 돌이키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성질을 억제하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나 그런 태도에 익숙해지자 곧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마 지난 50년 동안에 내가 독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나 개정안을 제안하면 곧 모두가 찬성해 준 것도, 내가 시의회 의원이 되어 시의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원래 말재주도 없고 지독한 눌변에다 어휘의 선택도 잘 못하는 편인데도 대부분의 경우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태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런 방법을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뉴욕시 리버티가에서 특수 기계 장치를 판매하고 있는 FJ 마하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롱아일랜드의 중요한 거래처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문을 받아 기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뜻밖에도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걸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 기계장치에 큰 결함을 알려주었다면서 말이죠. 그의 친구가 기계장치가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폭이 너무 넓고 길이는 너무 짧다느니 헐뜯자 거래처 사장은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나는 그 제품을 세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그 친구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지적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롱아일랜드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몹시 화를 내며 나를 마구 몰아세웠습니다. 내 멱살이라도 잡으려 덤벼들 것 같은 기세로 말이죠. 한동안 비난을 쏟아내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다른 설계도를 주시면 지금까지 들어간 $2,000의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주신 설계도로 다시 제작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사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설계대로, 물론 저는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만 계속 제작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아 내 말을 듣고 있던 거래처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 설계대로 계속 제작하세요. 하지만 만약 제작한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설계한 기계 장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장치를 2대나 더 주문했고요. 내가 그때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지금도 괴로울 정도지만 참은 것만큼은 소득은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상대방과 언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송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불쾌한 감정 때문에 한동안 괴로움을 겪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중요한 고객도 잃어버렸겠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런 일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뉴욕의 가드너 테일러 목재 회사의 세일즈맨 R.V. 크롤리는 여러 해 동안 거래처의 완고한 목재 검사원들과 논쟁을 벌여 꼼짝 못하게 눌러버리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좋지 않았다. 논쟁에서 이기든 지든 목재 검사원들은 야구 심판처럼 일단 판정을 내리면 절대로 번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논쟁에서는 늘 이겼지만 그 때문에 회사는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는 내 강좌에 참가한 다음부터는 절대로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강좌에서 밝힌 그의 체험담을 들어보자.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래처 공장에서 온 전화였는데 우리가 실어보낸 목재가 도저히 인수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나빠서 지금 짐을 내리다가 중단하고 있으니 빨리 와서 도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4분의 1 정도 내렸을 때 그 공장 검사관이 55% 이상이 불합격품이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그 공장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생각이고 뭐고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보낸 목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검사원의 잘못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강좌에서 배운 원칙을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공장에 도착하자 그 공장 사람들은 이미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단 목재를 전부 내려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선별해달라고 검사관에게 부탁했습니다. 검사관이 선별하고 있는 것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너무 엄격한 판별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목재는 백송이었는데 그는 떡갈나무처럼 단단한 목재에 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백송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검사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한동안 잠자코 보고 있다가 불합격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재를 보내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라고 말이죠.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협조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묻자 그들의 기분은 한결 누그러져 험악한 분위기도 사라졌습니다. 나의 신중한 질문이 상대방에게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불합격품이라고 내놓은 목재들이 자기네가 주문한 대로의 품질이며 오히려 주문한 등급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점이었지만 전혀 그런 눈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나에게 사실 자기는 백송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목재 하나하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목재들이 지정된 등급에 합격한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백송의 품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모두 기꺼이 인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불합격품을 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혹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애초에 품질 심사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자기 측에도 실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재를 모두 구입하겠다는 통지와 함께 대금 전액을 수표로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약간 배려했을 뿐인데 $150의 이익을 올리고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호감까지도 얻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흑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던 미공군의 다니엘 채피 제임스 장군을 숭배한다고 말했다. 평화주의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장에서 설명한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는 너의 적과 빨리 화해하라고 가르쳤고 기원전 2200년 이집트 왕 아크토는 그의 왕자에게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상대방이 누구든 논쟁을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상대가 고객이든 배우자든 적이든 논쟁하지 마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로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봐라.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2.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3. 잘못을 인정하라. 나는 지도상으로 뉴욕의 중심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 가까이에는 원시림이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 숲속에는 봄철이 되면 작은 딸기나무들이 온통 하얀 꽃을 피우고 다람쥐들이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며 말의 키만큼이나 키 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다.
이 자연 그대로의 숲풀지대는 숲의 공원이라고 불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비교해도 별로 달라진 데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작은 보스턴 불독 강아지인 렉스를 데리고 이 공원으로 자주 산책을 나간다. 렉스는 사람을 잘 따르는 온순한 개이기 때문에 물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게다가 이 공원에서는 여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고 렉스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숲을 돌아다니며 살펴보고 있던 기마 경찰관과 마주쳤다. 그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꾸짖었다. 공원에서 개를 입마개도 씌우지 않고 목줄도 없이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아주 온순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내 대답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챘다. 괜찮을 것 같다고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법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오. 아무리 온순한 개라도 성질나면 어린아이나 다람쥐를 물지도 모르잖소? 오늘은 처음이니 봐주겠소.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재판소로 끌고 가겠소. 나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순순히 약속했다. 그리고 한동안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렉스가 입마개를 싫어하고 나도 억지로 씌워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켜도 할 수 없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다시 입마개와 목줄 없이 공원에 산책하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나와 렉스가 비탈길을 뛰어 올라갔는데 바로 거기에 준엄한 법의 수호자가 밤색 말을 타고 나타난 것이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멈춰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렉스는 반갑다는 듯 곧장 경관 쪽으로 달려갔다. 일이 귀찮아지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얼른 선수를 쳤다. 드디어 현행범이 되고 말았군요.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재판소에 끌고 가겠다는 주의를 지난주에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러자 뜻밖에도 경관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드문 숲속에서는 더구나 이렇게 작은 개라면 마음껏 뛰어놀게 풀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겠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까요. 이렇게 조그만 개가 누구를 물기야 하겠습니까? 경관이 오히려 반대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다람쥐를 물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야 있으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는 못 본 걸로 할 테니 언덕 저쪽에 가서 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경찰관도 인간이다. 그 역시 자기 중요감을 만족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자 그가 자부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용서해서 아량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내가 변명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경관과 논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과 논쟁을 벌이는 대신 나는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즉석에서 솔직하게 진심으로 시인했다. 그러자 서로 양보하기 시작하여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상대방은 내 처지에서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었다. 앞서는 법률의 권위로 나를 위협하던 바로 그 경관이 일주일 후에 보여준 부드러운 태도에는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았다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는 편이 훨씬 유쾌하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 한결 마음 편한 법이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할 말을 이쪽에서 앞질러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진다. 그래서 대개 상대방은 관대하게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나와 렉스를 용서해준 기마 경찰관처럼. 상업미술가인 페르디난드 이 워렌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까다로운 고객의 호의를 얻었다.
광고나 출판용 그림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는 자기가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 미술 편집자 중에는 습관적으로 독촉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기 쉽죠.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실수를 잘 발견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미술 감독이 있었는데 그를 만나고 나면 거의 언제나 불쾌한 기분이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비난하는 방법 때문이었죠. 얼마 전에도 급하게 해달라고 주문한 일을 마감 시간에 맞춰서 그에게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니 당장 사무실로 오라는 거였어요.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면서 아주 신랄한 어조로 마구 혹평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동안 이 강좌에서 배운 자기 비판법을 활용해보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니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감독님 일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서툰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며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고 단지 나는 곧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작품에는 치명적일 수 있죠. 압니다. 정말 짜증나셨을 겁니다. 그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내 말을 계속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신났거든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일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독님이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셨으니 당연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드려야죠. 이 그림은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사래를 치며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까진 없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내 그림을 칭찬하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니까 마음 상하지 말라면서 조금만 수정해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자 일은 아주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술감독은 나에게 점심을 사주고 헤어질 때는 그림값과 함께 또 다른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스스로 고결해진 것 같고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당시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미담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부하인 조지 피케트 장군의 돌격작전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이야기이다. 피케트 장군의 돌격작전은 서구 전투 사상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것이었다. 활달하고 멋진 군인이었던 피케트 장군은 젓갈색 머리를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전투를 지휘했으며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나폴레옹처럼 거의 매일 전쟁터에서 열렬한 연애 편지를 썼다. 운명의 그날 오후 그가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달려 적진으로 진격하자 그를 믿고 존경하는 부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따라 진격했다.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총검이 햇빛에 번쩍이며 빛을 발했다. 그들이 진격하는 광경은 실로 당당하고 용감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멋졌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적진에서도 탄성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피케트 장군의 돌격대는 쏟아지는 탄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수원과 옥수수밭, 목장과 계곡을 지나 물밀듯이 진격해갔다. 그런데 그들이 세메터리 리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돌담 위에 잠복하고 있던 북군의 보병 부대가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세메터리 리지 언덕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불과 몇 분 만에 피케트 휘하의 지휘관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하나뿐이었고 5,000명의 병력 중 5분의 4가 전사했다. 그런데도 루이스 어미스테드 장군은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다. 돌담을 뛰어넘어 검끝에 모자를 꽂아 흔들면서 돌격하라, 돌격하라 하고 외쳤다. 그렇게 치열하고 대대적인 혼전을 벌인 끝에 남군은 드디어 남군의 깃발을 세메터리 리지에 꽂았다.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의 승리일 뿐이었지만 남군에게는 절정의 시간이었다. 피케트 장군의 돌격 작전은 장렬하고 영웅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은 남군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리 장군은 실패했고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남군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깊은 슬픔과 충격으로 완전히 절망한 리 장군은 남부동맹의 의장인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더 젊고 유능한 인물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리 장군이 피케트 돌격 작전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변명의 여지는 있었다. 사실 작전 실패의 원인은 몇몇 지휘관들의 탓이 컸고 돌격대를 지원할 기병대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결한 성품의 리 장군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피케트 돌격대의 패잔병들을 맞이하려고 전선으로 달려간 리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사과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전투에 패한 책임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인격을 지닌 장군은 동서양의 역사를 다 뒤져도 그리 많지 않다. 엘버트 허바드는 미국을 열광하게 만든 가장 독창적인 작가지만 신랄한 문체 때문에 늘 격렬한 비난을 샀던 작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보기 드문 고수로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재간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예를 들어 그의 글을 읽고 몹시 화가 난 독자에게서 어떤 문제에 대해 심하게 항의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사실은 지금 저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쓴 글이라고 해도 오늘 다시 읽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귀하가 보내주신 의견을 읽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언제 저희 집 근처를 지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부디 한번 들러서 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봅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찬 악수를 보냅니다. 엘버트 허바드 드림.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내가 옳을 때는 그 생각을 부드럽고 재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했을 때는 그 실수를 최대한 빨리, 기꺼이, 솔직하게, 무엇보다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된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느라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다음의 격언을 명심하라. 싸움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양보하면 기대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3. 당신이 틀렸다면 즉시 단호하게 잘못을 인정하라.